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양측은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인질 및 수감자 교환을 위한 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마스는 일부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였고,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과 외국 국적 인질들이 먼저 풀려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제사회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이 되면서 상황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협정을 위반했다며 인질 석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재자들이 개입하며 협상이 재개되었고 결국 추가적인 인질과 수감자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측이 하마스의 석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수감자의 석방을 연기하는 등 갈등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의 유해를 반환하는 등 협상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향후 협정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헤즈볼라는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 한 달간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으나 예상보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전면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치른 수많은 전쟁 중 최초의 패배로 평가되며 이후 중동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경험을 통해 오랫동안 민족적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은 전범국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왔으며 특히 일본이 과거의 전쟁 범죄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유대인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개관 당시 세계 40여 개국 주요 지도자를 초청했으나 일본 측 인사는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언론 매체인 예디오트 아하로노트는 이에 대해 일본이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피해를 부각시켜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전략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적 입장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세계 각국의 대사관 중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명확히 표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국정교과서에도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실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가장 먼저 한국과의 협력을 약속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한 국가로 반도체 관련 장비 개발업체를 포함해 150여 개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투과전자 현미경 TEM 제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은 긴밀한 기술 협력을 맺었으며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스라엘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면서 더욱 굳건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빅데이터,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혁신 국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은 이스라엘과 더욱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완성차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과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현대 기아차는 9년 연속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한국은 역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방위산업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경공격기인 F-A-50 배는 이스라엘산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A4 레이더 개발을 위해 한국은 이스라엘의 엘타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개발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스라엘은 A4 레이더의 하드웨어 시험 평가를 담당하며 기술력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레이더의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이스라엘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전략적 동맹의 일환입니다.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랜 기간 경제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탄약을 공급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가자지구 분쟁 당시 이스라엘은 한국산 탄약을 대량으로 구입하였으며 이는 전장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로 수입한 한국산 무기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및 각종 탄약으로 전체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의 53.7%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포탄과 탄약 같은 필수 군수 물자는 한국이 세계 1위의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꾸준히 공급해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가 북한제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스라엘은 한국에 추가적인 탄약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약을 비축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생산 역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미국 또한 탄약 수급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비축해둔 포탄 30만 발을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에서 또다시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추가적인 탄약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탄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약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에이테킴스 미사일 지원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탄약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군사 지원 여력에도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탄약 비축량과 생산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탄약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막대한 탄약을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1300대 이상의 전차와 3000문의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약 340만 발, 155mm 포탄은 약 390만 발로 알려져 있으며 품질과 내구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155mm 포탄을 월 30만 발 이상 생산할 수 있으며 풍산을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생산하는 모든 탄약을 합치면 연간 1억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이 생산하는 탄약과 무기는 단순히 양적인 우위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품질과 성능 면에서도 세계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조차 한국산 탄약의 정밀도와 내구성은 다른 국가의 탄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며 극찬할 정도입니다. 이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쌓아온 결과이며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방산 생산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재래식 무기가 중요한 전력으로 사용됨에 따라 탄약 보유량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앞으로도 탄약 공급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풍산은 탄약 생산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하면서 탄약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풍산의 현지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하였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700여 문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약 생산 공장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폴란드는 물론 동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까지 한국산 탄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방산 협력은 과거에도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전쟁 당시 미국의 전차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을 때 한국은 신형 전차로 교체 예정이던 셔먼 전차 400여 대를 이스라엘에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전차는 생산이 중단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개조해 실전에 투입하며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은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후 보답으로 중동 국가에서 노획한 TO-15, T-72 등의 소련제 전차와 실전 데이터를 한국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전차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K1 전차를 개발할 당시 이스라엘의 실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였으며 중동 전쟁에서의 전차 운용 경험을 반영해 고성능 사격 통제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전차의 초탄 명중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단 몇 초 만에 승패가 갈리는 현대 전차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술적 강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한국과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 체계, 첨단 무기 개발, 대북 제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군사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한국 방산업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K9은 단연 K방산의 대표 선수로 손꼽힙니다. 이는 한반도에서도 실전에 얼마나 월등한 성능을 갖추었는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북한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군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연평부대 K9 진지에 122mm 방사포탄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자주포 6문 중 2문이 공격받아 이상을 일으켰으나 대한민국 군은 적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즉각 반격하여 북한군 주력이 있는 무도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북한군 방사포탄의 탄도로부터 발사 위치를 즉시 파악해 엄청난 화력으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미 실전 경험으로 성능을 입증한 K9 자주포는 현재 더욱 높아진 성능으로 세계에서 알력 높은 독일산 자주포와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독일산보다 한국산이 낫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불기 시작한 한국 무기 열풍은 사그러들지 모른 채 타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K9을 탈락시키고 독일 자주포를 선택했던 영국조차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국군 원로 장군들은 정치적 이유만으로 한국산 자주포가 아닌 독일산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간의 교훈을 잊었냐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영국에서 도입한 독일 자주포 자체의 시범 운용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구토하고 실신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이 탈락하고 독일의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RCH-155가 채택되었습니다. RCH-155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합작 장갑차인 복서에 독일 KMW4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에서 제작한 무인 포탑을 탑재하여 만들어진 자주포로 이동 중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선정 과정에서 비교 테스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례적으로 입찰 공고를 내기도 전에 독일의 RCH-155를 선택했고 한국을 비롯해 영국 자주포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던 여타 방산 업체들까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정정당당한 맞대결 이후 떨어진다면 납득할 수 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노르웨이 현지 테스트와 같은 성능 비교 테스트도 받아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사실 영국 자주포 사업은 2025년에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상보다 빠르게 테스트도 없이 도입을 결정한 것은 영국과 독일 간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향후 수십 년간 운용할 자주포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이를 직접 운용할 영국 군인들은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라크 전과 아프간전을 경험했었던 베테랑들이 실전에서 얻은 교훈을 잊은 거냐고 분통을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동 분쟁에 파병되어 전투를 치렀던 영국군은 미군과 동일하게 경량화된 차륜형 장갑차는 전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륜형 차량은 기본적으로 궤도형 차량보다 최대 하중이 낮게 설계되어
장갑 역시 얇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륜형의 뛰어난 기동성으로 부족한 방어력을 대체하겠다는 설계이지만 정작 이런 차륜형 장갑차를 직접 타고 중동으로 파병되었던 영국군은 실전에서 차륜형 장갑차의 취약한 방어력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토대로 각국에서 중형 장갑차의 경우 궤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독일에서 값비싼 차륜형 장갑차 복서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복서에 포탑을 얹은 자주포를 채택했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복서 장갑차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것은 호주 장갑차 수주 전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화의 레드백과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경쟁하고 있던 당시 호주 언론에서 진행 중이던 독일 복서 장갑차 도입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며 한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호주 육군은 노후화된 차륜형 장갑차 25일 대체하기 위해 독일의 복서 장갑차 4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호주 군 내부에서 복서 장갑차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주 군 관계자는 복서 장갑차에 대해 진동과 소음이 심하고 야간에 운전이 어려우며 폭발 시험 통과도 지연되고 있으며 장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납품된 차량의 능동방어체계 통합이 어렵고 독일제 탄약만 사격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타이어가 필요하다는 것 등 정비 보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승무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두통과 현기증, 메스꺼움과 구토감을 느끼게 되고 심해지면 창난과 호흡곤란, 마비 발작을 겪다가 정신을 잃게 되고 그대로 계속 노출될 경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서운 점은 무색무취 저자극 금세 알아차리게 힘들고 의식 혼탁을 동반하여 같은 공간에 여러 명이 있었더라도 전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누구도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많은 사고로 이어지는 일산화탄소 중독이지만 이걸 전시 상황으로 가정하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언제 적에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 혼탁이 발생할 경우 부대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정도가 심하면 살기 위해서 차량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그랬다가는 역으로 적에게 총알셀에 노출될 수 있죠. 이러한 문제점들은 복서 장갑차를 그대로 차체로 활용한 RCH-155 자주포 외에도 이어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차륜형 자주포인 RCH-155 역시 궤도형 자주포만큼 반동 제어가 완벽하다며 심지어 이동 중 사격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RCH-155의 실전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메탈에서 공개한 사격 영상에서는 반동을 잘 제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RCH-155의 포탑 시스템을 다른 차량에 탑재하여 사격한 영상이 공개되며 앞선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디펜스 IQ 미래 포병회의에서 스위스의 피라냐 장갑차에 RCH-155의 포탑을 탑재한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격 영상에서 RCH-155와 비교했을 때 차량이 확연히 반동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격할 때마다 차량이 넘어질 정도로 휘청거렸고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을 옆으로 기울였는데도 반동 제어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피라냐 장갑차는 복서 장갑차보다 휠 한 쌍이 더 많고 크고 무거운 장갑차인데도 반동을 제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더 작고 가벼운 복서 차체로 완벽하게 반동을 제어할 수 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RCH-155 사격 영상에서 장약의 양을 줄여 반동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장약은 포탄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화약으로 장약의 양에 따라 사거리와 자주포의 반동이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앞선 영상에서는 일부러 가장 작은 장약을 사용해 반동을 극도로 줄인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번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이 베일에 쌓여있던 RCH-155의 진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졸속으로 낙찰되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서가 차륜형 장갑차 중에서는 큰 장갑차라고 하나 그냥 포도 아닌 155mm 포의 반동을 온전히 견딜 수 있냐는 것에도 의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의 반동이 워낙 심한 탓에 구형 자주포들은 사격전 스페이드라 불리는 충격 감쇄 장치로 후미를 고정해 반동을 흡수, 상쇄시켜 왔습니다. 사격할 때마다 스페이드를 내리고 사격 후 이동할 때도 다시 스페이드를 올려야 하니
사격 후 적의 반격이 도달하기 전에 신속하게 이탈하는 휴대 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차체의 반동 제어 기술이 발달하며 스페이드를 박을 필요 없이 신속하게 사격 후 이탈할 수 있는 자주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자주포가 바로 K9입니다. K9의 반동 제어 능력은 155mm 자주포 중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스페이드를 받지 않고도 정밀한 사격 조정 능력이 필요한 TOT 사격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궤도형 차체의 안정성 덕분인데요. K9 차체는 폴란드 크랩 자주포의 차체로도 채택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히 험지를 오르내리는 능력은 한국산 기갑 전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K9의 경우 이미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지형에서 2년째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얼마 전 폴란드에서 진행된 드래곤 24 연합훈련에서도 폴란드군의 K9 자주포가 우수한 기동성과 험지 돌파 능력을 증명해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전선에서 적합한 자주포가 무엇인지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자주포 하나로 만족하기에 너무 아까운 파츠라고 생각해 폴란드의 제안으로 한국과 폴란드 합작으로 K9 차체에 기반한 중형 궤도 장갑차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